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일반학 2 챕터 10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그 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이제 기체에 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체의 일반적인 특징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였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기체의 여러 가지 물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 네 가지 P, V, N, T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네 개들 간의 서로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일 법칙,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의 경우에는 부피가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의 경우에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법칙이라고 부르는 PV는 nRT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때에는 이 이상기체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법칙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시고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도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4절부터 이제 끝까지 나갈 예정인데요. 10.4절은 기체들에 대한 화학 양론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반학 1에서 챕터 3쯤이었나요? 챕터 3쯤에서 양론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기체 상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풀게 될 10.6 그리고 10.7 같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반드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스스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잘 풀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일단 예제를 같이 하나 풀어 보도록 할게요. 예제 10.6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6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1.15 ATM, 1.15 기압, 30도씨에서 NaN3 45g이 분해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N2 기체가 몇 리터나 생성이 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은 두 개의 NaN3가 분해가 일어나면 고체네요. 두 개의 소듐 고체와 세 개의 질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압력 P 주어져 있고 온도 T가 주어져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는 부피 V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체에 관련된 문제, N2가 기체 상태니까 기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PV는 nRT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PV는 nRT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P 알고 있고 온도 T 알고 있고 알고 싶은 건 V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수를 채워 넣어야지 이 V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기체상수 R도 역시 알고 있는 값이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질소 기체의 몰수를 계산하라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면은 N2 기체의 부피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질소 기체의 몰수를 계산하려면은 이 반응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식을 보면은 지금 NaN3 두 개가 반응해서 소듐 고체가 두 개 생기고 질소 기체가 세 개 생긴다. 그래서 이런 계수가 있죠.
화학 양론식의 개수비가 곧 몰수비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 자체가 어떤 화학 종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개수를 나타내는 비율이기 때문에 몰수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질량비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NaN3 45g을 반응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곧 NaN3가 몇 몰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NaN3의 몰 질량으로 지금 NaN3의 질량 45g을 나눠주면 되죠. 45g 나누기 몰 질량 60g/몰 해주면 0.692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NaN3 두 개가 반응해서 질소기체가 3개 나온다. 즉 NaN3 대 N2의 개수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0.692몰의 NaN3를 반응을 시키면 얼마만큼의 N2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비례식으로부터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비례식을 풀어보면은 1.04몰의 N2 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위에서 썼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V는 P분의 nRT를 이용을 하면은, 계산하면은 22.5L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양론을 혼합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교재 401쪽에 있는 응용 문제 10.12번을 풀어가지고 2주차 퀴즈 과제함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가볼 텐데요. 두 번째는 기체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 밀도라는 것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를 알고 있는 어떤 진공 플라스크에다가 거기에 기체 질량을 측정해 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질량을 부피로 나눠줌으로써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혹은 이상기체 법칙을 응용을 해가지고 밀도 D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법칙은 PV는 nRT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 식의 양변에다가 분자량 M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값을 곱해 줬기 때문에 여전히 등식은 성립하죠. 대문자 M은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PVM이 되겠고요. 우변은 순서를 곱하는 순서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NM 곱하기 R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N 곱하기 M,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 결국 뭐를 나타내게 되나요? 1몰의 질량이 이만큼인데 그런 놈들이 이만큼의 몰수만큼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질량을 나타내게 되죠. 시료의 질량. 그래서 WRT. 그죠? 질량이 W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V를 나눠줄 건데요. 이렇게 나눠주면은 부피 사라지고, 그럼 PM은 V분의 W, RT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바로 밀도 D죠. d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기체의 밀도 D라고 하는 녀석은 RT분의 PM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자량을 알고 있는 시료가 있다. 분자량을 알고 있는 시료가 있을 때에 압력과 온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의 밀도 D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M은 P분의 dRT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체 시료의 밀도와 압력, 온도 조건을 알면은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응용한 예제 10.7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0.7입니다. 늪에서 발생되는 미지기체를 우리 용기에 수집해서 STP 상태, STP는 1기압 0도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측정한 밀도 D가 0.714g/L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기체의 몰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미지 기체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식 PV는 nRT에서부터 유도했던 D는 RT분의 PM이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응용을 해서 분자량 M은 P분의 dRT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 M은 1기압 1atm분의 D 0.714g/L 곱하기 기체 상수 0.082 리터 atm 몰 K 곱하기 273.15 켈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atm 약분되고 리터 그 다음에 켈빈 약분되고 남는 것이 그램 퍼 몰이니까 정확하게 몰 질량의 단위와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6g 퍼 몰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이렇게 계산했고, 이 미지기체의 정체는 뭐 사실 이거를 16g, 분자량이 16g이라는 것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책에서는 이게 CH4 메테인의 경우에 분자량이 16이기 때문에 이게 메테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특히 마지막 과정이. 아무튼 이렇게 풀 수가 있고 10.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절은 이제 기체 혼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체 혼합물 부분 압력과 돌턴 법칙.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순수한 기체를 다뤄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혼합물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체 혼합물의 압력입니다. 기체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그러니까 뭐 원자가 될 수도 있고 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구성 입자들 간에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체 혼합물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각각의 기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가 있는지를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체 혼합물의 압력은 각 기체들이 기여하는 압력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압력 법칙. 그래서 어떤
기체 혼합물의 전체 압력 P 전체는 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기체들, 첫 번째 기체의 부분 압력 P1, 두 번째 기체의 부분 압력 P2,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PI, 이것은 I 기체의 부분 압력이 되고, I는 1, 2, 3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작은 PV는 nRT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기체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하나의 용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에 들어있는 기체들은 똑같은 부피, 똑같은 온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V와 T의 경우에는 공통된다. 그럼 첫 번째 기체의 부분 압력의 경우에는 첫 번째 기체의 몰수분의 V분의 RT,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기체의 부분 압력 P2는 두 번째 기체의 몰수 N2분의 V분의 R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 기체의 부분 압력 PI는 NI 곱하기 V분의 R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P 전체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요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 전체가 P1 더하기 P2 더하기 PI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N1 더하기 N1분의 V분의 RT, N2 곱하기 V분의 RT 더하기 NI V분의 RT,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V분의 RT를 묶어내게 되면은 남는 거는 N1 더하기 N2 NI V분의 RT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들의 몰수를 다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체 몰수 N 전체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몰 분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도 개념을 하나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몰 분율, 영어로는 기호로는 X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 분율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I라는 물질의 몰 분율 XI는 전체 몰수분의 I라는 물질의 몰수 NI,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성분의 몰수 X1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N1 더하기 N2 더하기 해서 쭉 해서 구성 성분의 몰수를 다 더한 것 분의 N1, 이렇게 해서 N 전체 분의 N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법칙 PV는 nRT를 이용을 하면은 몰수라고 하는 녀석은, 몰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RT분의 PV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P 전체분의 RT분의 V, 그 다음에 N1은 어떻습니까? P1, N1 첫 번째 물질이 나타내는 가지고 있는 몰수가
그만큼의 몰수가 모여 있을 때 나타내는 압력 P1이 되겠죠. 그래서 RT분의 V. 그럼 결국에는 RT분의 V가 분모 분자에서 약분되면은 P 전체분의 P1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부분 압력을 몰 분율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I 성분 입자의 부분 압력 PI는 전체 압력에다가 그 I 물질의 몰 분율 XI를 곱해주는 형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8입니다. 예제 10.8은 부분 압력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90도씨에서 1.5리터 강철 용기에는 수소 5.5g, 질소 7.31g, 암모니아 2.42g이 들어있다.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과 전체 압력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조건을 써보면 온도는 90도씨에 부피는 1.50리터, 수소의 질량은 0.50g, 다음에 질소는 7.31g, 암모니아는 2.42g이죠. 그래서 뭐 이상기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PV는 nRT를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혼합물, 기체 혼합물을 다루고 있으니까 각각 기체의 몰수를 구해서 전체 몰수를 구해야지 이런 거죠. 전체 몰수를 구해야지 이런 식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각각 기체의 몰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수소 기체의 몰수는 수소의 분자량 2g/몰 분의 5.50g, 그럼 대략 2.72몰이 얻어지고, 그 다음 질소는 28g/몰 분의 7.31g이니까 이게 대략 0.261몰. 그 다음 암모니아는 어떻습니까?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17g/몰 정도 되니까 2.42g이면 대략 0.142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몰수, 이 강철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몰수는 각각의 몰수를 다 더해주면 되죠. 다 더해주면 되니까 그 값이 얼마일까요? 3.123몰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식을 통해서 P 전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P 전체를 계산해 보면은 1.5리터분의 3.123몰 곱하기 0.082 리터 ATM 몰 K 곱하기 온도는 90도씨라고 했으니까 363켈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값이 62 ATM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의 기압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각각 기체의 분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특정 I 성분의 부분 압력 PI는 P 전체 곱하기 XI 이렇게 되니까, 그럼 각 기체의 몰 분율을 계산을 해 놓으면 되겠네요. 전체 몰수 3.123몰 분의 NI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의 몰 분율만 한번 계산해 보면 3.123몰 분의 수소 기체의 몰수는 2.72몰이었죠. 2.72몰. 이렇게 하면은
수소 기체의 몰 분율은 얼마입니까? 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다 들으셨죠? 네, 0.87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수소 기체의 분압은 62 atm 곱하기 0.87 해서 62 곱하기 그러면 대략 54기압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체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체의 분압을 계산하고 그거의 합으로 전체 합을 계산을 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예제였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6절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들이 외부의 조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동하는 이유들을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분자 운동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관점에서는 벽에 충돌을 자주 하면 압력이 높아지고 또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 또 압력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 개개의 입자들의 충돌의 관점에서 다양한 물리적 변수들 PVNT를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 가정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분자 운동론의 가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죠. 첫 번째는 기체의 입자는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각자 제 마음대로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체는 점입자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전체 부피에 비해서 기체 자신의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점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체 입자는 독립적인 입자이다. 즉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체 입자들끼리 충돌할 때 혹은 입자와 용기, 입자가 달려가서 용기에 그런 처박게 되는 그런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항상 산성 충돌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EK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요런 다섯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체의 법칙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기체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로 말로써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수준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 결국 압력이 부피에 반비례한다 이런 것이 되잖아요.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const nt 조건인데요. 그럼 부피가 지금 줄어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2분의 1배가 된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도 똑같고 여전히 똑같고 온도도 똑같아요. 개수가 똑같고 온도가 똑같다라는 말은 온도가 똑같으면은 운동 에너지도 똑같다. 즉 움직이는 속도도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입자가 여기서 가서 한번 충돌하고 또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충돌을 하는 이런 입자가 있는데 부피가 반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 면적이 반이 됐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면적이 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충돌할 시간에
작은 용기에서는 2번 충돌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충돌 횟수가 2배가 된다라는 거는 용기에 가하는 압력도 2배가 된다라는 말과 똑같겠죠.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압력은 반대로 반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은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조건은 const np가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가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용기가 들어있는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에 똑같은 양의 몰수의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일정해요. 일정한데 온도를 우리가 2배로 높여 보겠습니다. 온도를 2배로 높이면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운동 에너지도 역시 2배가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리기로 5번째 가정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벽에 충돌하는 단위 시간당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더 커질 거예요. 즉 순간적으로 온도가 2배가 되면 압력이 커집니다. 압력이 커지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안쪽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깥의 압력은 일정하죠.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박스를 점점점 바깥 방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밀어내가지고 부피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박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박스가 무한정 커지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언제 멈추냐 하면은 이 바깥에서 가하는 압력과 안쪽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확장이 되겠죠. 그죠? 지금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2배가 됐기 때문에 충돌하는 횟수가 더 커졌다.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더 커지게 된 것이고 그 효과로 인해서 박스가 더 이렇게 커지게 된다. 그래서 커지게 되는데 그럼 커지다가 보면은 점점 박스가 커지니까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 압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 들어오는 압력과 밀어내는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박스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박스 부피가 커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 아보가드로 법칙은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는 const pt가 되겠죠. 이것도 샤를의 법칙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용기가 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몰수를 2배로 했다고 해볼게요. 몰수가 2배가 되면은 바깥에서 밀어내는 압력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해요. 그런데 입자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충돌 횟수도 2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2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스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PT가 고정이고 V는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박스가 커지게 되겠죠. 박스가 언제까지 커지나요? 바로 이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박스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기체 입자가 2배가 되어도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다가 점점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 독립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으나 두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으나 각각의 기체 입자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해서 상관없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 압력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복습을 해 두시고 세 번째는
기체 입자의 평균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기체 입자 1몰이 가지고 있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그 EK가 바로 2분의 3 RT라는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이제 왜 이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RT로 주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 유튜브를 홍보를 좀 해야겠네요. 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제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무려 1280회나 되는, 이게 딱 저작년 이때 올린 영상이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해 600명 정도 보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한 15분짜리 영상이니까 보시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이라면은 중고등학생 동생들이 물어봤을 때 이 정도는 또 말해줄 수 있어야지 대학생의 그 일본말을 쓰면 안 되지만 그 소위 말하는 가오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체 입자 1몰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기체 입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 바로 운동 에너지, 전체 운동 에너지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RT 곱하기 NA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기체 입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 u 제곱. 그래서 m은 질량, u는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기체 입자의 평균 속력 u를 계산할 수 있죠. 그 u 제곱은 2 약분되고 m 곱하기 na 분의 3RT 쓴 다음에, 근데 지금 이 분모를 한번 보시면은 기체 입자 한 개의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가 돼 있으니까 결국에 이게 기체 1몰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죠. 기체 1몰의 질량은 분자량 m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제곱근을 풀어주면은 대문자 m분의 3RT다. 그래서 어떤 기체의 평균 속력 U는 루트 m분의 3RT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기체의 평균 속력을 이야기하는데 기체 입자 각각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볼츠만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림 10.13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속력을 가지는 헬륨 원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개수를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은, 그래서 온도가 1000켈빈이다. 그러면은 1000켈빈일 때 평균 속력이 대략 한 3000m/s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평균 속력이. 그러면은 여기에만 잔뜩 이렇게 몰려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모든 헬륨 원자가 1000켈빈에서는 이런 식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양을 보시면은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켈빈에서 3000m/s의 속력을 가지는 녀석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근데 그보다 훨씬 느린 녀석들도 있고 빠른 녀석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온도를 더 높인다, 온도를 더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온도를 한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더 낮춰 가지고 600켈빈으로 낮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조금 줄어들게 되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속도가 느린 녀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빠른 속도를 가지는 녀석들의 비율은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츠만 분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무리 낮은 온도에도 빠르게 운동하는 녀석들이 있다. 다만 그런 녀석들의 비율이 굉장히 작을 뿐이다. 그래서 온도를 높인다라는 행위 자체는 속도가 느린 녀석들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의 비율이 늘어날 뿐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볼츠만 분포 자체는 사실 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화학 반응이 왜 일정 부분 일어나고 일정 부분은 일어나지 않는지, 뭐 반응 에너지가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츠만 분포는 이번 기회에 꼭 이해를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6절이 끝이 나고 이제 10.7절로 가볼게요. 10.7절은 기체의 확산과 분출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법칙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법칙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산과 분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책 그림 10.14를 보시면은 좀 더 확실한데요. 확산의 경우에는 기체 분자들끼리 충돌하면서 서로 혼합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출의 경우에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죠? 분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진공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그레이엄의 법칙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엄의 법칙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분출이 되는 속도가 얼마나 될 거냐, 그 분출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분출 속도 U는 루트 n분의 3RT다. 이게 결국엔 무슨 식이었나요? 어떤 분자들이 특정 온도 T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느냐, 평균 속력이 얼마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분출 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에 의해서 그 구멍으로 빠져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온도 T에서의 기체의 분출 속도는 분자량의 루트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기체의 분출 속도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같을 거기 때문에 2번 기체의 분출 속도분의 1번 기체의 분출 속도를 해보면은 m2분의 1 루트 m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식이 루트 m1분의 m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의 위치가 뒤바뀐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예제 10.9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제 10.9를 잘 봐두시고요. 넘어가서 할게요. 예제 10.9를 풀어보면은 H2, HD, D2 이런 수소기체 시료를 순수한 성분들로 분리한다고 가정하자 그레이엄 법칙에 따라서 세 분자들의 상대적인 확산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는 중수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 기체의 분자량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간격을 벌려서 쓰는 게 좋겠군요. 각 기체의 분자량을 써보면은 H2가 2.016 g/mol, 그 다음에 H 하나를 D로 중수소 하나로 바꾸면은 중성자 하나만큼 질량이 늘어나니까 3.022 g/mol, D2의 경우에는 4.028 g/mo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2분의 HD의 분출 속도 B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자량의 루트에 반비례하니까 분자에 있는 게 이렇게 분모로 내려오고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3.022분의 2.016 그렇게 해가지고 0.81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을 하자면은 수소 기체에 비해서 수소 기체보다 한 50%더 무거운 HD 기체의 경우에는 분출 속도가 한 82% 정도 된다. 한 18% 정도 더 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411쪽에 위에 있는 응용 문제 10.18을 풀어서 퀴즈함에 제출을 해주시면 퀴즈가 아니죠. 그냥 과제함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체의 마지막 내용 10.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 실제 기체들의 행동.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이상기체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 기체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상기체와의 편차가 언제 생기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STP 상태 0도씨 1기압의 조건에서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대략 용기 부피의 한 0.1% 정도, 그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게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상당히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면, 즉 기체 입자의 움직이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그 빈 공간을 많이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0도씨에서 500기압까지 올린다. 이러면은 기체의 부피가 용기 부피의 대략 한 20%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이상 기체의 부피가 무시할 만한 값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상기체의 거동이 벗어나는 이상기체 거동을 벗어나는 실제 기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를 묘사하는 가장 간단한 식이 바로
반데르발스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반데르 발스 이렇게 돼가지고 BDW식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식의 시작은 이거예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녀석은 기체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기체는 기체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인력도 존재하고 실제로는 청력, 밀어내는 힘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을 그러면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력부터 한번 보정해 볼게요. 청력을 어떤 식으로 보정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체 입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이 기체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은 다른 기체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기체가 이렇게 가까이 이쪽으로 다가온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거 아니에요. 이상 기체를 가정했을 때는 물론 이게 부피가 없기 때문에 관통해서 지나가겠지만, 그죠? 그래서 녹색이 이상 기체를 나타낸다면 빨간색이 실제 기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청력은 결국에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은 용기의 부피에서 분자의 부피를 빼주자. 용기의 부피에서 기체의 부피를 빼고 나면은 그러면은 정말 기체들이 다닐 수 있는 부피만 남게 되니까 그 부피가 곧 이상기체의 부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용기의 부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용기 빼기 분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기 빼기 NB. 그래서 여기서 N은 잘 아시겠지만 기체의 몰수를 나타내고, B의 경우에는 청력을 나타내는 반데르발스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도 보정을 해 주어야 되겠죠. 인력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간에 인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얘도 전속력으로 가서 여기 부딪히고 얘도 전속력으로 가서 여기 부딪히겠죠. 근데 서로 간에 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상기체는 우리가 녹색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근데 이렇게 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빨리 가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 인력 때문에 벽으로 용기로 다가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실제, 녹색을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상 기체의 압력보다 실제 기체 압력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 기체 압력은 실제 기체 압력에다가 어떤 보정값을 더해준 것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더하기 이런 인자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청력에 대한 인자였으면은 A는 인력에 대한 반데르발스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기체의 값, P 이상, V 이상을 곱하면은 nRT가 되잖아요. 근데 V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용기 부피에서 NB를 뺀 값, 그 다음에 이상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기체의 압력에다가 이런 인자를 더해준 값,
그러니까 그러면은 P 실제 더하기 곱하기 이상기체의 부피는 빼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nRT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P 실제, V 용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 측정하는 값들이니까 그 아래 첨자를 떼주고 이야기를 하면은 P 더하기 V 빼기 NB가 nRT다. 뭐 이런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체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부터 쭉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은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기체, 반데르발스식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크게 배웠는데요. 그거를 잘 복습을 해 보시고 10.9에서 10.11절은 스스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대기와 온실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고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134, 137, 140, 142, 144가 되겠습니다. 숙제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제가 단순 계산 문제, 그냥 보충 문제 수준에서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숙제들은 전부 그 다중개념 문제들, 그 뒤쪽에 나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대신에 개수가 훨씬 적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제 문제에서 시험을 한 20% 정도 낼 예정이니까 그거를 꼭 숙제 문제를 스스로 해보시고 잘 모르면은 주변 친구한테 물어서라도 스스로 잘 체득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추석 명절 때문에 가지게 된 비대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1장부터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